자, 10절 객체 스트림 볼게요. 자, 객체 스트림은 객체를 입출력하는 스트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입출력하는 데이터는 문자, 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숫자,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입출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객체 자체도 여러분 입출력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바는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파일 또는 네트워크로 출력할 수 있다. 여러분, 네트워크는 다음 장에서 합니다. 19장에서. 지금은 현재 파일에다가 우리가 저장하고 읽는 이런 예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는 다음 장에서 합니다. 자, 객체를 출력하려면 필드 값을 이제 일렬로 늘어선 바이트로 변경해야 하는데, 자, 이 말은 이제 객체 자체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문자가 아니니까 분명히 바이트 기반 스트림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바이트 기반 스트림은 결국은 바이트를 읽고 쓰는 스트림이잖아요. 그러면 객체를 여러분이 바이트 기반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출력하고 입력 받으려면 이 객체를 바이트로 변환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되고, 반대로 바이트로 변환된 것을 다시 객체로 복원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출력하려면 이제 바이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예요. 바이트로. 객체를 어떻게 바이트로 바꾸느냐. 그래서 필드 값, 이 필드 값을 이제 일렬로 늘어선 바이트. 그러니까 바이트 배열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렬로 늘어섰다는 이야기는 쭉 연달아서 일렬로 이렇게 된 그런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여러분 직렬화라고 한다. 여러분 직렬화 한다는 것은 일렬로 늘어선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객체가 있으면, 자, 객체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안에는 여러분이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필드죠. 객체 데이터 하게 되면 결국 필드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 개의 필드 값들이 이렇게 저장이 쭉 되어 있을 텐데, 이제 객체를 여러분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스트림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스트림이 결국은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될 거예요. 바이트 기반 스트림 중에서 파일로 출력하는 스트림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잖아요. 그럼 이 객체를 통째로 이렇게 여러분이 자, 전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얘가 바이트 기반이기 때문에 하여튼 데이터는 전부 다 바이트 형태로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이트로. 그러면 어떻게 이 객체를 이런 식으로 바이트로 바꾸어서 전달하느냐. 자, 이 객체 안에 여러분이 이런 필드,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들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렬로 늘어선 바이트 배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XX 값을 여러분이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서 일렬로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고, 또 YYY도 또 이렇게 바이트로 일렬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출력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렬로 늘어선 이제 이런 바이트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런다? 직렬화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serialization 이렇게 이제 부른데, 그래서 이제 이 직렬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 객체의 데이터를 이렇게 바이트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반대로 여러분이 파일에서 읽어서 다시 객체로 이제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또 이때는 입력 스트림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흘러 들어오는 이 데이터도 역시 바이트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출력을 했으니까 반대로 읽을 때도 이런 형태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이제 바이트 배열을 이 객체로 복원하는 작업.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역직렬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직렬화의 반대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객체를 직렬화하고 또 여러분이 직렬화된 바이트를 역직렬화해서 객체로 복원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보조 스트림이 있다. 이제 그게 뭐다?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가지고 있고 객체를 생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를 내가 뭐 이쪽이 파일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파일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객체를 직렬화해서 즉 일렬로 늘어선 바이트로 변경을 해서 자,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이제 저장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파일에 여러분이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자, 요때 바이트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 객체로 복원하는 이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결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객체로 바로 읽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객체를 직렬화하고 객체를 복원하고 하는 이런 작업은 다 요 보조 스트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우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 스트림에 결합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조 스트림과 마찬가지로 자, 이들 보조 스트림 객체를 만들 때 여기에 결합해야 할 여러분이 입출력 스트림을 넣어주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여러분이 무슨 기반?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붙었기 때문에 얘가 무슨 기반?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붙어야 된다? 바이트 기반 입출력 스트림에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찾아볼게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자, 생성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프로텍티드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부모 생성자 호출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생성자는 바로 요건데 자, 매개 변수 타입이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이 보조 스트림은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여기에 결합이 된다.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이거나 이제 이것의 자식 스트림이라면 이제 얘가 결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고 찾아보세요. 자, 생성자 부분을 보게 되면 똑같죠. 그래서 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 타입이 인풋 스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조 스트림은 여기에만 달린다. 즉 이거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럼 인풋 스트림이거나 인풋 스트림의 자식 스트림이라면 이제 이 보조 스트림을 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 들어오는 매개 값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 보조 스트림을 만들었다. 그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자, 객체를 여러분이 출력을 하고 싶다면 매우 쉬워요. 무슨 메소드 사용하면 된다? write object. 여기 이제 객체를 주면 돼요. 그 객체의 데이터 부분이 직렬화되어서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읽어 드릴 때는 그러니까 직렬화된 바이트를 읽어서 객체로 복원을 할 때는 매우 쉬워요. read object. 그러니까 객체로 읽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이 read object이 리턴하는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여러분이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갖다가 출력을 했다. 그러면 이 출력된 멤버를 다시 읽을 때는 멤버로 복원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멤버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이렇게 멤버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출력할 때는 멤버인데 읽어드릴 때는 여러분이 멤버가 아니라 뭐 여러분이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읽게 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저장했을 때의 타입으로 복원을 해서 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뒤에 나오겠지만 뭐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모든 객체를 다 출력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 왜 그렇지는 않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개발자고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하는 입장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은 보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프로그램 내부에서 쓸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출력한다는 이야기는 외부로 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파일에 저장을 하는 것도 결국은 파일로, 여러분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전송을 한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외부로 보낼 때는 그만큼 보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객체든 전부 다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객체를 여러분이 설계할 때, 뭐 여러분이 객체니까 당연히 클래스가 있겠죠.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때 이제 이 객체는 절대로 외부로 출력해서는 안 돼. 또는 이 객체는 외부로 출력해도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계할 때 뭔가가 명시를 하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클래스를 설계만 한다고 해서 해당 객체를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어요. 출력해도 좋다라고 하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 표시가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멤버점 자바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멤버점 자바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클래스를 선언했던 방식하고 조금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지금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죠. implement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직렬화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멤버라고 하는 거는 직렬화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직렬화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Serializable Interface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이 Serializable Interface는 사실 요 안에 어떠한 메소드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에다가 자, Serializable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Serializable Interface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링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는 상수,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 디폴트 메소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도 없는데 자, 이 시리얼라이저블은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객체를 주면 이제 자동적으로 시리얼라이저블 다시 말해서 직렬화할 수 있는 그런 객체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바이트 배열로 쭉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얘가 이 객체가 직렬화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을까요? 쉬워요. 이 객체가 뭐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뭘 구현하고 있다?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것만 봐요. 딴 거는 안 본다는 거죠. 얘가 붙어 있는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붙어 있으면 아, 이놈은 직렬화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안 붙어 있으면 뭐야? 이 라이트 오브젝은 아, 설계자가 이거는 직렬화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이구나. 설계자가 아, 이 객체는 직렬화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거를 설계를 했구나. 그럼 나도 이 객체를 출력 못해. 이런 뜻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붙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라이트 오브젝은 직렬화 하거나 하지 않거나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따로 넣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 보조 스트림을 어떻게 생성을 하고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직렬화 할 때는 라이트 오브젝을 쓴다. 그리고 역직렬화 할 때는 리더 오브젝을 쓴다. 그리고 이제 출력할 때의 객체의 타입으로 읽어서 복원을 해야 된다. 강제 타입 변환해서 이렇게 복원해야 된다. 요거를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예제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제 요 파일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생성을 했고, 자, 여기다가 보조 스트림을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달았어요. 나의 의도는 결국 여기에 객체를 저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이 멤버가 이 밑에 있는 클래스 요거예요. 요거대로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여기 프로덕트라고 하는 또 객체를 하나 또 생성을 했네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을 거예요. 요것도 역시 implement serializable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제 내가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런 뜻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뭐예요? 배열도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멤버 객체, 프로덕트 객체, 그 다음에 배열 객체.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내가 여기다가 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뜻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OOS라고 하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의 라이트 오브젝트. 그래서 이 메소드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통해서 M1이라고 하는 객체, P1이라고 하는 객체, ARR1이라고 하는 객체. 그럼 객체의 번지를 이제 전달을 해주면 이제 이 멤버와 프로덕트, 이 배열이 직렬화가 된다. 즉, 바이트 배열화가 되어서 이제 출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라이트를 썼기 때문에 플러시가 와야 되고요. 자, OS를 닫아줍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냐면 보조 스트림만 클로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 스트림도 클로즈가 되니까. 자, 그럼 요까지가 뭐냐면은 이 세 개의 객체를 이제 여기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내가 읽어서 복원하고 싶다.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보조 스트림을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순서가 멤버부터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품 출력하고 그 다음 배열 출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파일에 저장된 순서가 멤버, 상품, 배열 이 순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릴 때는 그 순서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첫 번째 리더 오브젝트 하게 되면은 멤버 객체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로 타입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리더 오브젝트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상품 객체를 읽고 복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드는 이 배열, 이 배열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닫아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가 잘 복원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M2를 한번 출력해 봤고 P2를 한번 출력해 봤고 배열을 한번 출력해 봤죠. 여러분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어떤 메소드가 호출됩니까?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멤버에 toString이 재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품도 여러분이 toString이 재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한다는 이야기고, 자, 배열 같은 경우는 이 배열의 항목을 다 읽고 출력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다라면 요와 같이 여러분이 arrays에 toString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배열을 주게 되면 이제 이 배열의 항목을 전부 다 문자열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출력되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파일에서 읽은 내용을 객체로 복원을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본 거죠.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요거 천천히 요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코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실습을 하고 여러분이 이거 실습할 때 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떼보시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떼고 한번 여러분이 실행해 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 떼니까 무슨 예외가 발생하나요? 예, 확실히 뭐 붙어 있는 거하고 안 붙어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Serialize Interface.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우리 이전 예제에서 멤버 그리고 프로덕트 자, 이런 클래스를 선언할 때 Serializable Interface를 이렇게 구현을 했죠. 왜 구현을 했느냐? 자바는 Serializable Interface를 구현한 클래스만 이제 층렬화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멤버와 프로덕트를 설계한 개발자가 나는 이 두 객체는 외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implement serializable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로 출력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여러분이 구현을 하면 되죠. 근데 얘를 구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재정의 해야 할 추상 메소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요것만 붙이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인터페이스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지 객체를 직렬화할 수 있다고 표시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객체가 직렬화 될 때 여러분이 데이터 부분이 그 바이트 배열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필드가 그러면 다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적 필드와 그 다음에 트랜시언트로 선언된 필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필드는 이런 식으로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이제 직렬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적 필드라고 하는 건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트랜시언트가 붙어 있는 인스턴스 필드. 스태틱이 안 붙었지만 이제 트랜시언트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직렬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게 이제 뭐냐? 결국은 인스턴스 필드 중에서 트랜시언트가 붙어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직렬화 대상이 된다. 그래서 int 필드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int가 여러분이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죠. 그럼 사실 여기는 4바이트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역시 요 안에 4바이트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역시 여기도 4바이트, 여기도 4바이트겠네요. 자, 우리 책에서는 뭐 여기 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여기 서는 다 int 타입이죠. 근데 여러분이 필드를 선언할 때 여러분 여기 스트링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이 부품에 해당이 되는 클래스도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타이어 타입의 필드를 선언할 수 있죠.
여러분이 기본 타입은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스트링 타입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클래스 타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타입으로 왔다면 이런 타입들도 이 시리얼라이저블이 구현되어 있는 것만 직렬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스트링, 이 자리에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면 직렬화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다 스트링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트링을 클릭을 해서 이제 이 스트링이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고 있죠. 그러면 문자열도 직렬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트 넣어보세요. 날짜죠. java.util.date.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것도 여러분 시리얼라이저블이 구현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클래스가 시리얼라이저블이 구현되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필드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 시리얼라이저블이 구현이 안 된 여러분이 클래스 타입으로 필드를 선언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시리얼라이저블로 구현하면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직렬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필드의 타입도 이 시리얼라이저블이 구현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 타입은 상관없지만 여러분 클래스 타입은 시리얼라이저블이 구현되어 있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외 대상은 아까 정적 필드, 트랜시언트 필드 이런 것들은 직렬화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시리얼 버전 UID.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직렬화할 때의 클래스와 역직렬화할 때 클래스가 완전하게 똑같지 않을 경우가 있다예요. 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요게 PC1이고 여러분 요게 PC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실행하고 있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가 객체를 보낸다. 객체를 출력하는 거고 여기서는 반대로 객체를 입력받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로 자, 객체를 만들고 보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똑같이 이 멤버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복원을 해야 되겠죠. 자, 직렬화할 때의 클래스와 여기서 역직렬화할 때의 클래스는 완전하게 동일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이 멤버가 이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멤버가 이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필드 3이 없죠? 여기는 필드 3이 있죠? 근데 필드 1과 2는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필드 1, 2에 어떤 값을 직렬화해서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역직렬화해서 필드 1과 2를 복원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필드 3이 없으니까 뭐 여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뭐 넣어주지. 근데 디폴트 값이 뭐예요? 좀 애매하죠, 이거, 그지?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거와 이것이 완전하게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여러분이 틀리게 되면 여러분이 역직렬화를 할 수가 없다. 이거하고 완전하게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게 되면 안 된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느냐 실제로 있을 수 있죠. 이쪽에서 개발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직렬화 할 때에 사용했던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역직렬화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과연 역직렬을 할 수 없느냐? 예, 아니다. 이게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시리얼 버전 UID라고 하는 상수값을 똑같이 이 두 개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자, 이 멤버하고 이 멤버는 사실 달라요. 이 필드가 이제 서로 다르니까 이름만 같다 뿐이지 사실은 이 두 개는 다른 클래스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필드 중에서 즉 상수죠. 스태틱 바이너리니까. 그래서 상수 중에서 시리얼 버전 UID라고 하는 요거는 예약되어 있는 필드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소문자가 일치를 해야 돼요. V 대문자, UID 대문자. 그래서 요거는 예약이 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값이 롱 타입이에요. 그래서 한번 값이 결정이 되면 값을 바꿀 수가 없다. 왜냐면 상수니까. 그래서 얘를 설계할 때 여기다가 번호를 줘요. 그리고 또 얘를 설계할 때 여기다가 번호를 주는데 이 번호가 이거하고 동일하다면 이것으로 직렬화한 데이터를 이 클래스로 역직렬화할 수 있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필드는 여기에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포함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얘가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얼 버전 UID 요거는 이제 이 객체를 복원을 할 때 동일한 번호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 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필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줬는데 여러분이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중복이 없는 유일한 어떤 그런 값을 보통은 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값들을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보통 주는데 여러분이 그 값을 생성하기가 여러분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넣어주는 이제 툴을 제공하는데 이클립스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 툴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메뉴에서 생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클립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JDK가 어디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에 설치되어 있죠, 그죠?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 밑에. 그래서 여기 빈이라고 하는 자, 폴더. 요 안에는 이제 다양한 명명어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명명어 파일들을 보게 되면은 자, 시리얼 bot.exe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명명어가 바로 여러분 이거를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명명어에다가 매개 값으로 자바 소스 파일에 경로를 넣어주면 이제 얘는 이 자바 소스 파일에 요거를 추가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이 명명어를 명명 프롬프트나 터미널에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작성해 놓고 이제 임플리먼트 시리얼라이저블까지 구현을 해 놓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리얼 버전 UID, 시리얼 버전 ID를 이제 추가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메뉴를. 그럼 요거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여러분 멤버 작성을 할 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내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경고 표시가 나오죠. 노란 줄로. 야, 너 시리얼라이저블 구현을 했는데 왜 시리얼 버전 UID라고 하는 필드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경고 표시를 내요. 그럼 마우스로 여기 갖다 딱 대면 그럼 이거 추가해 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생성되어진 시리얼 버전 ID를 추가해 줄까? 그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U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여러분 보통 UID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뜻입니까? UID.
unique identifier라고 그래서 고유 식별자, 즉 중복이 되지 않는 고유한 값을 갖고 있는 이런 식별자를 보통 UID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성된 이 번호는 절대 동일한 번호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일한 아이디를 여러분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는 사실 우리만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프로젝트에 보면 대부분 회원 관련된 어떤 그런 기능이 있으면 대부분 클래스 이름이 멤버거든요. 유저이거나 멤버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클래스마다 여러분이 시리얼 버전 UID를 이와 같이 똑같이 나는 1로 하겠다. 모든 멤버가 이게 값이 같다면 직렬화하고 나서 역직렬화로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알겠지? 그게 말이 안 되거든, 그지? 왜냐면 이 필드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지? 프로젝트마다 이 필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을 이제 주면 안 되고 가능하면은 중복되지 않는 이제 그런 값을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만 이 멤버를 요 값으로 가지게 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에서는 이제 요 값을 이제 갖는 거죠. 다른 프로젝트는 이런 값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장을 이제 하면 경고 표시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구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빼도 되고 아까 요거 빼니까 실행은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왜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된다. 아까 이와 같은 이유죠. 자,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내가 직렬화할 때는 얘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역직렬화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구성 멤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른 클래스예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클래스로 역직렬화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시리얼 버전 UID가 같다면 역직렬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실습 환경이 지금 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지금 이 실행 클래스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시리얼 버전 UID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테스트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거 실행하게 되면 바로 저장하고 바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 저장을 할 때와 그 다음에 복원할 때 이제 이 멤버를 달리해서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돼요? 천상 이 실행 클래스를 두 개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읽는 것 따로, 알겠습니까? 오브젝트 인풋 아웃풋 스트림 이거잼플 요거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오브젝트 인풋 이거잼플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요거는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 오브젝트 아웃풋 이거잼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스트림은 뺄까요? 동일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인풋 이거잼플, 오브젝트 아웃풋 이거잼플 이렇게. 자 일단 오브젝트 아웃풋 이거잼플을 열어서 요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저장만 하는 코드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풋 이거잼플을 열어서 이제 반대로 요거를 지웁니다. 그래서 읽는 코드만 이제 작성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오브젝트 아웃풋 이거잼플을 실행을 하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예외가 발생되지 않는다. 자, 이제는 오브젝트 인풋 이거잼플을 열어서 자, 실행을 해 보세요. 자, 잘 복원이 됩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뭐를 바꾸냐면 멤버.java로 가서 여러분 이거를 하나만 바꿔보세요. 뭐 그냥 이거 다 지우고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뒤에 6을 이렇게 7로 바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 멤버라는 클래스가 저장할 당시에 시리얼 버전 UID와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오브젝트 인풋 이그샘플만 실행하세요. 왜냐하면 파일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이전 시리얼 버전 UID로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바꾸고 나서 이 바꾼 걸로 여러분이 한번 역직렬화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invalid class exception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시리얼 버전 UID가 다르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자, 다시 멤버로 가서 이거를 다시 원래 6으로 바꿔 놓을게요. 6으로 바꿔 놓고 자, 다시 오브젝트 인풋 이그샘플을 실행시켜 보세요. 잘 되죠? 자, 이번에는 member.java를 다시 열어서 지금 여기에는 필드가 id하고 name 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요거를 private int age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은 저장했을 때의 멤버와 지금 멤버는 얘가 틀리죠. 얘가 저장했을 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에 저장이 될 때는 즉 여기에 저장이 될 때는 이 멤버 안에 뭐가 없었다? 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지우세요. 이게 지우고 요거를 여러분이 주석 처리를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 오브젝트 아웃풋 이그샘플을 한번 실행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멤버에 자, 여기다가 private int age라고 주고 자, 저장했을 때는 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오브젝트 인풋 이그샘플을 실행할 때, 즉 역직렬화 할 때는 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세요. 에러 납니까? 저장했을 때의 클래스의 구성 멤버하고 지금 복원할 때의 클래스 구성 멤버는 달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를 일치시켜 주어라? 시리얼 버전 UID를 일치시켜 주어라. 한번 일치시켜 줘 봅시다. 다시 멤버로 가서 자, 여러분 요거 살려놓고 페이지를 지우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오브젝트 아웃풋 이그샘플을 실행을 하세요. 그럼 저장을 했어요. 자, 멤버.java를 다시 열어서 뭘 추가해? 자, age를 추가를 하는데 시리얼 버전 UID는 똑같은 값을 갖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저장을 하고 오브젝트 인풋 이그샘플을 실행해 보세요. 어때요? 복원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교재에서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필드 3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저장된 것을 이걸로 읽을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근데 여러분이 시리얼 버전 UID를 일치시켜 주면 요걸로 저장된 놈을 이걸로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아까 여기에서 이 M1이 참조하는 객체하고 M2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은 객체일까요? 다른 객체일까요? 지금 한 파일에 지금 이렇게 다 작성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요때 M1이 참조하는 객체와 M2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객체를 여러분이 만들고 나서 출력을 시키고 그리고 출력된 내용을 가지고 복원을 했다고 해서 이 객체가 동일한 객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신 그 안에 데이터가 뭐야? 같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M1하고 M2는 다른 객체예요. 안에 데이터만 같은 거죠. 결국 여러분이 역직렬로 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복원한다는 거지 원래 객체 그대로를 만든다 이건 아니에요. 객체는 동일하겠죠. 동일한 종류겠죠. 동일한 종류지만 이제 객체 자체는 틀려요. 안에 데이터만 복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